국제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환율 얘기해보죠. 최근 들어서 환율 움직임 신기합니다. 급변해서 문제가 아니라 안 움직여서 신기합니다. 원화 환율 중심선이 지난달 초에 움직이지 않고 외환시장에선 이른바 카무플라즈 현상이 40년 만에 재현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일단은 프랑스 얘기 먼저 해야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진단해드렸던 대로 지금 상황이 흘렀습니다. 프랑스 총리가 결국 물러났네요. 네, 아침에 그 신앵커랑 우리 방송을 전체 이끌고 있는 서피드랑 같이 굉장히 고생하셔서 지금 미국에 상당히 불안한 한국 이렇게 근로자들 사실 그 현지에서 발빠르게 전해주셨는데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사하게 이렇게 한국에 귀국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사실 그 트럼프의 이렇게 법과 의존하지 않는 이런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데요. 지금 기업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이렇게 투자자들이 지금 한국 증시를 외면하고 미국 주식을 많이 투자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불법 체류자 같은 것이 판명될 때에는 미국에 있는 자산도 이렇게 처분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환경이 도래되지를 말기를 바라는데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불확실하죠.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대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어제는 이스바이에서 예상한 대로 바이러가 우리 시간으로 방송을 준비하면서 2시 40분에 속보가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4시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대로 이게 조금 앞서는 게 아니라 극구 극자위에서 압도적 표차로 불신됐습니다. 예. 지금이 한 364대 194로 해서 이 불신임이 압도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야대 여소의 형국이 의회 형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마크롱의 이제 고비가 이렇게 되죠. 지금 그 바이루 총리도 임명된 지 9개월뿐이 안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마크롱 총리가 다시 대통령직으로서 신임 총리를 지명해야 되는데요. 사람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람이 없습니다. 또 유능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야대 여소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야당에 이렇게 입장차가 나면 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브레이크를 걸리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가 불확실하죠. 일본의 이시바 총리도 이렇게 사임했습니다는 프랑스 총리도 그 사임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증시는 상당히 오늘 그 고용통계 부진 이 문제에 대해서 증시의 폭락 가능성 얘기하는 사람이 아마 방송에서 숱하게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용통계 부진 문제를 극복하고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달 들어서 사실 지표 부진, 경기 침체가 얘기될 수 있죠. 금리나 정책 요인 간에 서로 어떤 것이 부각되느냐에 따라서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미국 증시는 하루가 다르게 하락과 상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변동성이 심해지는 것이 하나의 전환점이냐 하는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융위기 이런 얘기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한테는 올해는 잭슨홀 미팅 끝나고 나서 미국 증시에 이렇게 금융위기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오늘 들어서 기술적 분석가들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도 사실 그때 투자할 때는 평균적으로 보면 S&P 기준으로 한 40년 동안 10% 이상 추가적으로 수익을 기록할 수 있다는 이런 분석이 나와서 아마 향후에 또 이달의 거품의 붕괴에 대한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대한 시청자분이 다 답이 될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래 불확실한 가운데 좀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안정시켜주는 역할이 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오랜만에 PBR 10배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구인철 경제부총리께서 대주 양도 문제는 정부 입장에 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입장도 했고 어제에 여야 대표 간에 대통령이 주재했던 데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주주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건의한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어제 코스피 주가를 올렸고 외국인도 계속해서 한국 증시를 들어오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좀 빨리 어차피나 이런 그 방향성이 제시가 됐으니까 좀 빨리 좀 결정했으면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불확실할 때 이런 대주 요건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이렇게 빨리 결정해야 우리 증시가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보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오늘이라도 좀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초점을 미국으로 맞춰보죠. 최근 들어서 미국의 관세 얘기가 조금 덜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당초 관측했던 대로라면 백악관이 이제 관심을 관세에서 환율로 이동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죠. 네, 확실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입에서 이렇게 보면 취임에 지금까지 8월 초까지 이렇게 예. 보면 관세가 뭐 하루다저기 나왔죠. 시청 여러분, 텍스 많이 기법에서 관세만큼 많이 거론된 적이 없는데요. 최근에 보면 관세에 대해서 얘기가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그 경제 스텝도 관세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줄어들고 최근에 보면 많이 거론되는 것이 이제 금리나 환율 문제.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오늘도 케빈 헤셋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라는 사람이 사실 중앙은행의 독립 문제도 얘기했고 또 관련돼서 이게 페드의 독립성 문제가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뒤쪽에 관세에 얘기했던 사항들은 전부 환율과 관련돼 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바로 시기적으로 보면 다음 주에 사실 그 FOMC 회의 직전에 맞아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는 입장에서 연준 이사로 지명됐던 미란이 얘기가 지금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미란은 이제 관세에서 환율로 옮겨진다는 얘기죠. 왜냐? 달러가 고평가되어 있다. 이것이 제조업의 프리즈에 흔들리고 그 스윙 스테이트에 트럼프의 지지층에 해당되는 이렇게 전통적인 제조업 지역의 근로자들을 좀 무력화시켰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좀 부활시키겠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해서 달러 약세를 도모한다. 결국 마이크로 사이드에서 제조업이 부활돼야 매크로 사이드에서 무역 적자라든가 재정 적자를 쌍둥이 적자를 줄일 수 있다. 그러면 마가를 실천할 수 있다 하는 입장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사실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하는 측면은 사실 미국 경제가 상당히 보면 이제 미국 경제 펀더멘탈도 강해야 된다 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통해서 달러 약세를 유도한다는 것은 시청자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자, 9월 FOMC 회의가 이제 바로 직전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것이 기준금리 1%입니다. 1%포인트가 아니라 1%까지 내려야 된다. 현재는 4.2에서 4.5%입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끝난 미란 같은 경우는 9월 FOMC에 지금 상태에서는 조기에 여기에 보드 멤버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참여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역학관계를 보면 금리 인하가 되고 결국 이론대로 본다면 달러 약세 이래서 제조업의 부활 쪽으로 미란 보고서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론적입니다.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추측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대로 이제 이론적이라면 지금 달러 약세 가야 되는데 달러 지금 약세 아니잖아요. 지금 백악관에서 약간 곤란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곤란스럽죠. 왜냐하면 외환시장은 정책이 있으면 미리 반영하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플레이어들은 향후의 상황을 프리엠프티브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달러 약세의 문제는 아마 지난 그 관세가 마무리된 8월 초 이전서부터 환율로 넘어간다면 투자자들의 포지션은 아마 7월 중순서부터 달러를 버리는 그래서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약세가 그때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그 주제는 많은 시청자분이 저한테 원달러 환율이 1390원대에서 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움직이지 않냐 이걸 시청자분이 문의사항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시청자분이 문의했던 사항들에서 지난 그 7월 중순 이후서부터 달러 인덱스라든가 주요 환율의 중심선을 한번 봤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 지난 관세 협상 만비됐던 시점부터 98렙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심선 피벗 라인이 98에서 왔다 갔다 97, 98, 99는 넘어가지 않고요. 그래서 98선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주요 통화 환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달러 유로도 유로당 1.16달러 내외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엔달러 환율도 147, 8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안화 달러 환율도 달러당 1.12위안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시청자분 미래에도 지금 1390원 정도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조금 내렸다가 조금 올라갔다 하는 1390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2달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께서 당연하게 자, 우리 경제 여건이 지금 그렇게 썩 좋은데도 안 불구하고 또 우리는 중심국가에 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2개월 동안 그렇게 대변수 측에서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원달러 환율은 중심선이 1390원에서 변하지는 왜 변한 게 아니냐 하는 쪽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40년열에 1990년대 후반에 뭐가 발생하기 전에 위장된 조용한 상태에서 카물프라지 내지는 디스카이스 현상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물프라지라는 것은 아마 가변적 상황이다. 앞으로 모든 상황일 때 지금 잠시 조용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신호탄이냐 하는 측면에 되고 있거든요. 한번 시청자분도 왜 대내적으로 이렇게 복잡한데 환율은 1390원이 된가? 이게 정착될 것이냐? 펀더멘털이 반영될 것이냐? 다 궁금증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후의 사용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그렇게 종용해서 달러 약세 정책이었는데 달러는 정작 이렇게 중심선이 변하지 않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도 곤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러의 중심선이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상황이 경제적으로도 또 투자 측면으로도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앞선 질문 조금 더 구체하면 무엇이 미국의 약달러를 막고 있느냐겠죠. 한 의원께서는 어떤 것이 미국의 달러 약세 정책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십니까? 네, 중심선이 변하지 않는 것은 금융상품에서 변동성 관련된 상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투자적 측면에서 중심선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변동성을 무기로 하는 각종 금융상품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 현상은 사실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현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정부가 저금리 압력을 통해서 달러 약세를 해서 제조 부활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왔습니다는 결국 트럼프가 8월 초 그 이전서부터 했습니다는 관세에 마무리되는 시점과 함께 본격적으로 저금리 정에서 사실 페드도 흔들고 파월도 흔들리고 그 이후부터 이게 잘 있는 페드 이사도 교체시키는 이런 모습이 됐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세계의 중심 통화를 공급하는 페드를 흔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결과적으로 다른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자, 페드를 흔들리면 페드가 달러 유동성을 순조롭게 공급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상태에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달러 유동성의 경색 현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달러 유동성의 확보를 해야죠. 그 현상이 7월 이렇게 중순 이후부터 피벗 라인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은 그래서부터 달러 스왑 거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저금리를 통해서 달러 약세를 한다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페드 흔들기를 통해서 달러 유동성이 경색한다면 달러 강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러 한편으로는 트럼프의 약세를 하는데 시장에서는 페드 흔들기에서 달러 강세니까 균형 상태 의제돼서 변동이 없는 거죠. 그런 상태가 지금 정대에 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각국 중앙은행이든가 이런 측면에서 페드가 흔들수록 달러 유동성의 공부에 이렇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달러 자산에서 달러 유동성이 공급하지 못할 때는 어떤 상황이 닥칠 것이냐 하는 이외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 대형은행일수록 달러 자금의 현금 흐름 상태를 이렇게 점검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준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8년, 2009년 금리기를 상황을 한번 당해봤으니까 달러 수협 시장이 상대적으로 마비될 경우는 자, 이때 사실 시뮬레이션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이 상당히 준비가 되어 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저금리를 통한 달러 약세 정책이 시장에서 보면 페드를 흔들다 보니까 유동성이 경색되고 결과적으로 달러 강세 요인이 있다 보니까 결국 균형이 되는 상태에서 의제적인 조용한 상태, 카물프라지 상태 내지는 디스가이즈 형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앞으로 보면 자, 트럼프의 요구대로 9월 FOMC에서 금리를 내리더라도 사실 기준금리 내리더라도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과 같은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달러 유동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측면이 된다면 사실 9월 이후서부터 미국의 FOMC가 기준금리 인하한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달러가 약세로 쉽게 안 가는 이유, 지금 유동성 문제, 그러니까 백악관의 의도와 달리 달러 유동성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짚어주셨는데, 만약 이게 계속 유동성 공급이 덜 되면 이거는 경제 위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카밀 프라이즈 이후에 지금 조용한 상태 이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이냐 하는 예. 이 측면이 이렇게 굉장히 외환시장에서 주목되는 거죠. 시청자분의 그 질문 사항을 이렇게 해주신 분은 굉장히 지식이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환율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는데요. 이 문제를 오늘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세계 모든 자산들이 달러 표시 자산이 많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이 자산들이 만기가 되면 서로 이렇게 리스케이 됩니다. 그러면 유동성, 페드 흔들리기 위해서 유동성이 제때 공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감이 돼서 실리콘밸리와 사태 것처럼 인출 사태가 되겠죠. 그것이 뭐냐? 예금이든 그것이 이렇게 각종 금융 상품이든 그런 상태에서 펀드론, 그다음에 뱅크론 이런 사태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중앙은행과 그다음에 금융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왔다. 트럼프가 페드에 흔들면 흔들수록 스트레스 하고 자금 흐름도 달러 자금 사랑도 현황하고 부족하면 메워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보면 자 페드의 트럼프의 페드 흔들기는 더 상황이 더 극한에 올려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달러 유동성이 공급되지 못하는 사태에 대비해서 각국 금융사들이든가 중앙은행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자, 증거금, 펀드에서 증거금이 부족하면 메어놔야 되거든요. 예. 딜레버리죠. 근데 과거에는 달러 자산만 매각할 때 이것도 유동성이 확보돼야 사실상 딜레버리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방적으로 딜레버리지 같은 상황에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지금은 각종 외환 보유고라든가 해서 달러를 비중을 줄여주는 탈달러 현상 해서 금융위기가 당시와 달리 일방적인 딜레버리지 하는 것보다도 외환 시장에서 외환 구성통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달러 비중을 낮춰주는 그래서 달러 비중을 낮춰주면 달러 위상 떨어지고 미 국채 위상 떨어지고 미국에 떨어지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더 곤혹스러운 거죠. 그런 것이 지금 구조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각국 중앙은행도 이 달러 유동성이 부족할 것을 대비하는 움직임, 외환 보유고 재조정할 움직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지금 IMF라든가 이런 데에서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 각 금융시장의 안전비 역할을 하는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이 올해 들어서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시청자는 보실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자 이렇게 페드 흔들기 위해서 달러 유동성이 공급되지 못할 때는 그만큼 외환 보유고에서 다른 국가의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이 높을 땐 환 리스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노출되가 심한 거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외의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땐 그대로 뭐냐 각국의 금융시장의 안전변 역할을 하는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에서 금융위기에 노출되면 그대로 위기 사항이 사실 각국에 전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외환 보유고에서는 달러 비중을 줄여주고 구성통화를 다변화시킨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어제도 이제 네덜란드의 유로 연금 비중에서 경제 여건에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하지만 예. 연금의 이렇게 50%를 차지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연금 시스템 개혁에서 결과적으로 국채 비중을 상당히 줄이는 것. 그래서 연금 시스템의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서 그와 똑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상태에서 달러 비중을 줄이는데 어느 통화로 이 비중을 높일까 하는 측면에서는 두 가지뿐이 없죠. 지금 현존하는 통화 중에서도 다 불안하니까 왜냐하면 디폴트 문제 다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또 각국의 통수권자도 이스바라든가 이렇게 마이루라든가 영국 스타머라든가 다 불안하거든요. 미국과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물 자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물가가 비교적 안정된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서 39% 올랐습니다. 오늘 사상 최고치를 또 찍었습니다.
사실 시청자 여러분한테 금값이 올라간다 하는 측면도 금값이 그때까지 30%대까지 올라갈 거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만 비춰졌는데요. 예. 오늘 이렇게 새벽에 끝난 것까지 합치면 39%입니다.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은도 43%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들어서 39% 금, 그 다음에 은 43%다면 코인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대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페드가 흔들면 물가는 누가 잡느냐? 재정 사이즈에서 증가시킨다. 자, 어제 이스바시 결과 그만두고 나서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이후에 되는데 재정 지출이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 오늘 바이르가 그만뒀습니다. 극자 그 이후 재정 지출 증가시킵니다. 프랑스 아마 까크 지수가 올라갔을 겁니다. 예. 아마 까크 지수가 올라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채권 주식에서 주식이 더 올라간다 하는 쪽도 말씀드렸도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면 재정 사이즈에서 인플레, 통화 사이즈 금리에서 인플레, 그러면 금과 은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까크 지수는 0.78% 올라갔죠.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도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는 결국 금리 인하로 유동성 공급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럼 결국 금리 인하 압력이 더 세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네. 저금리를 통해서 달러 약세를 하는 미란 보고서 통해서 예. 트럼프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이게 잘 지금까지 보면 먹히지 않거든요. 그럼 정상적이라 본다면 사실은 이것은 지금 상태로도 정상화 돌려놔야죠. 그러지 이제 멍청이 소리를 듣지 않는 거죠. 머런이라는 소리를 들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트럼프의 지금까지 이렇게 보고 볼 때는 사실 자기 자신의 실수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보면, 자, 그동안 저금리 통해서 달러 약세 정책이 먹히지 않고 지금의 피볼 라인이 카물프라지 현상이 bil 때는 이것을 확실하게 달러 약세를 위해서 금리 인하를 더 강구하지 않겠냐 하는데요. 그 내용은 오늘 시간이 제약돼 있어서, 자, 그동안 금리 인하 트럼프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겠습니다. 5월 FOMC에서 금리 인하 노골적으로 됐죠. 6월 FOMC 끝난 후에 2.5%포인트를 내려라. 그 다음에 7월 파월 의장이 의회 증언을 상반기 의회 증언해서 3%포인트 내려라 하는데 9월 FOMC 회의에서 잭슨홀 미팅 이전서부터는 1%까지 내려라. 그러면 4.5%를 기준으로 한다면 3.5%포인트 내려라. 그러면 금리 인하 얘기 2.5%포인트, 3%포인트, 3.5%포인트. 안 먹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시청자 여러분에게 마이너스 금리를 가는 거냐.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를 간다면 미국판 아베노믹스입니다. 근데 똑같이 금융 완화, 재정 완화 지금 똑같이 가고 있죠. 성장을 도모하겠다. 세 가지 화살촉이지 않습니까? 예.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왜 이렇게 저금리 정책이 먹히지 않느냐 하면 누가 물가를 잡을 것이냐. 지금 한 물가수 좀 봐요. 현재 물가보다 기대 물가 나왔죠. 오늘 기대 물가가 더 높습니다. 기대 물가도 단기 물가보다 장기 물가가 더 높습니다. 예. 왜 그럴까? 트럼프의 정책은 시장에서 신뢰가 떨어졌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 지금 이렇게 스팟과 익스펙테이션 물가, 익스펙테이션도 쇼텀보다는 롱텀 이렇게 보여주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으로 가보죠. 약달러 의도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까지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렇다면 위원님, 백악관의 약달러 의도가 오히려 역효과로 달러 강세가 되는 이런 시나리오도 경제학적으로 가능할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지금 한 600명 이상이 대반란되고 그 위에 이렇게 대반란에 합한 사람들이 한 150명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700명이 넘는데요. 왜 그럴까? 그래서 학자적으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트래펀 딜레마, 역트래펀 딜레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트래펀 딜레마는 달러 유동성과 달러 가치의 상충 관계다 하는 것은, 자, 달러 유동성은 세계 교역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중심 교육 통화 입장에선 자, 달러 유동성이 증가하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세계 교육이 증가할수록 달러 유동성이 되지만 달러 가치가 유지할 수 없다 하는 딜레마 상태를 트래펀 딜레마다. 그런데 역트래펀 딜레마는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페드를 흔들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된 것 같이 달러 유동성이 경색되죠. 그러면 뭐냐? 강달러가 되죠. 세계 교육 위축되죠.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위상 떨어져, 미국의 달러 위상 떨어져, 미국의 국채 위상 떨어져. 마가 달성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자,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 약세가 제조업에 부활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마샬 로너 컨디션에서 미국의 수출 구조가 환율에 의존하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환율에 의존하는 구조가 돼야 달러 약세에 대해서 수출 증대해서 미국의 경기 회복되고 재정 적자라든가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데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달러 가치 측면에서 역트램프한 들러맞지 했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러냐? 당신 왜 그러냐? 트럼프 당신 왜 그러냐? 미국의 경제학들이 반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계속해서 살펴볼 부분이 있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